어머니, 집에 계시면서 냉장고 좀 정리해 주세요. 냄새가 나서 열지를 못하겠어요. 가족여행 가자고 해놓고 저만 쏙 빼고 여행을 가는 아들과 며느리를 보면서 저는 손이 떨리고 심장이 쿵쿵 아려왔어요. 오랫동안 참아왔습니다.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던 것도, 냄새 난다고 친구들 앞에서 조롱한 것도, 손주 생일에 저만 빼먹은 것도 참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참지 않을 거예요. 며느리는 지금 웃고 있지만 이제 곧 피눈물 흘릴 겁니다. 가난하고 능력 없는 국수집 할머니로만 알았던 제가 어떤 사람인지 똑똑히 보여줄 거예요.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조금 더 행복한 하루가 되실 거예요. 저는 충청남도 홍성읍에 살고 있는 72세 박순자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슬프지만 기가 막히고도 통쾌한 저의 인생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42년 전 제가 30살에 남편과 함께 충남 홍성읍 중심가에서 작은 국수집을 시작했어요. 가게 이름은 순잔의 칼국수였습니다. 매일 새벽 4시면 일어나서 멸치와 다시마로 육수를 끓이고 밤 10시가 넘어서야 설거지를 마치던 날들이었죠. 손이 트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지만 손님들이 국수 한 그릇 드시고 맛있다고 해주실 때마다 힘이 났습니다. 여름엔 더위에 땀을 뻘뻘 흘리며 콩국수를 만들고 겨울엔 추운 새벽에 김치를 썰었어요. 그렇게 하루하루 악착같이 모은 돈으로 아들 민수를 키웠습니다. 민수는 공부를 잘했어요. 우리 민수가 서울에 있는 대학교에 합격하는 날, 그때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민수는 제가 밀가루 반죽하고 설거지하는 모습만 보고 자랐어요. 친구들이 놀러 오면 국수집 냄새 난다고 놀림을 받았고 부모님이 뭐 하시냐는 질문에 대답을 망설이곤 했죠. 당연히 시골 국수집 엄마가 부끄러웠겠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민수가 서울로 대학 간 직후 저는 남편과 함께 큰 결심을 했습니다. 30년 동안 국수 한 그릇, 만두 한 접시 팔아서 모아둔 돈이 5억 원쯤 됐어요. 거기다 홍성 외곽에 몰래 사둔 땅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한테 물려받은 땅인데 아무도 몰랐죠. 그 땅을 12억 원에 팔았어요. 그래서 남편과 상의해서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작은 상가 건물을 샀습니다. 17억 원짜리였어요.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2000년대 초반 부동산 경기가 좋아지면서 그 건물 가격이 30억 원까지 치솟았어요. 저는 그걸 팔아서 강남대로에 있는 더 큰 건물을 샀죠. 그렇게 25년을 굴리고 또 굴려서 지금은 강남대로의 빌딩 세 채와 강남구 역삼동에 오피스텔 2개 동을 가진 건물주가 됐습니다. 빌딩과 오피스텔을 합치면 420억 원이고 현금이 120억 원 있어요. 총 자산으로 따지면 540억 원입니다. 하지만 아들 민수는 그걸 전혀 몰랐습니다. 저는 일부러 말하지 않았어요. 민수가 스스로 성장하길 바랐거든요. 민수는 대학 졸업 후 중견기업에 취직해서 과장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8년 전에 며느리 지은이를 만나 결혼했어요. 지은이는 외국계 회사 다니는 커리어 우먼이었고 SNS에는 화려한 사진들을 올리곤 했죠. 그러던 어느 날 제 인생에서 가장 큰 힘든 시련이 왔습니다. 5년 전에 평생을 함께해온 인생의 동반자 남편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급성심근경색이었어요. 장례식장에서 민수가 저를 꼭 안아줬을 때 저는 이제 가족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빌딩이 뭐가 중요하고 돈이 뭐가 중요합니까? 혼자 홍성에 남아있으니 너무 외로웠어요. 밤마다 남편 생각에 잠을 설쳤고 국수집도 문을 닫았습니다.
그래서 3년 전 아들 내외가 사는 서울 송파구 잠실로 올라갔어요. 아들이 사는 아파트는 제 명의였지만 민수는 나중에 증여받을 집이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냥 얹혀 사는 시어머니처럼 지냈어요. 손주 지훈이도 보고 싶었고 가족의 온기가 그리웠거든요. 그런데 오늘 아침 제 인생에서 가장 치욕스러운 순간이 왔습니다. 아들 내외가 5박 6일 제주도 가족여행을 간다고 했거든요. 손주 지훈이도 데리고요. 일주일 전부터 계획한 여행이었어요. 저는 당연히 저도 함께 가는 줄 알았습니다. 며느리가 여행 일정표를 프린트해서 냉장고에 붙여뒀고 저도 그걸 보면서 어떤 옷을 챙겨갈까 고민했거든요. 어젯밤에는 가방까지 다 쌌어요. 편한 운동화도 꺼내놓고 모자도 준비했죠. 그런데 오늘 아침 8시 현관에서 짐을 챙기던 며느리 지은이가 저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집에 계시면서 냉장고 좀 정리해 주세요. 김치도 상할 것 같고요.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뭐라고요? 제가 다시 물었죠. 며느리는 마치 당연하다는 듯이 아주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는 여행 가시면 힘드실 것 같아서요. 제주도 걷는 코스도 많고요. 집에서 편히 쉬세요. 우리 돌아올 때까지요. 그 순간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아들 민수도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엄마, 우리 돌아올 때까지 집 좀 부탁해. 냉장고 음식 버리지 말고 정리만 해놓고 택배 오면 받아주고. 민수의 목소리는 무심했어요. 마치 저를 가사도우미 부르듯이 말하더군요. 제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현관 바닥에 놓인 여행 가방 4개가 보였어요. 큰 가방, 중간 가방, 지훈이 캐릭터 가방, 그리고 며느리 화장품 가방. 4개였어요. 제 가방은 없었습니다. 손주 지훈이가 제 손을 잡고 물었어요. 할머니 안 가요? 할머니도 같이 가요. 지훈이 목소리에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며느리가 재빨리 지훈이 손을 잡아당기며 말했어요. 할머니는 집에서 쉬고 싶대. 우리끼리 가자. 아들은 저를 한번 쳐다보더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는 가방을 들고 현관문을 열었어요. 쾅!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빈집의 정적이 저를 집어삼켰어요. 저는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저는 현관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봤어요. 20년 된 낡은 카디건, 색이 바랜 면바지, 머리는 파마한 지 2달이 넘어 부스스했죠. 며느리는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고 아들은 새 운동화를 신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여행 가방 4개와 제가 어젯밤 싸둔 가방 1개의 대비가 제 눈에 선명하게 들어왔어요. 저는 가사도우미가 된 겁니다. 냉장고나 정리하고 택배나 받으라는. 제 눈에서 뜨거운 게 올라왔지만 저는 울지 않았어요. 그 대신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히는 게 느껴졌죠.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분노였는지 서러움이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이제 됐어요. 정말 이제 됐습니다. 저는 거실로 걸어가 핸드백에서 휴대폰을 꺼냈어요. 전화번호부를 열어 한 사람을 찾았습니다. 한미정. 제 오랜 친구이자 20년 경력의 부동산 등기 전문가죠. 남편이 살아있을 때부터 저희 건물 관리를 도와준 사람이에요.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신호가 2번 울렸어요. 미정아, 나야. 저는 최대한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자. 그 집 매각 서류 준비해줘. 그리고 아들 회사 건물 임대료 인상 통보도. 전화기 너머로 미정이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알았어, 순자야. 드디어 시작이네. 기다렸어.
저는 전화를 끊고 현관을 다시 한번 바라봤습니다. 먼지 냄새가 코끝을 스쳤어요. 그 냄새가 조롱처럼 느껴졌지만 이제 상관없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지갑을 꺼내 카드를 확인했어요. 그리고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제 제 인생 2막이 시작되는 겁니다. 며느리는 제가 어떤 사람인지 그때까지만 해도 전혀 모르고 있었죠. 3년 전 제가 서울로 올라왔을 때만 해도 이렇지 않았습니다. 아들 민수가 잠시력 근처 아파트 앞까지 차로 마중 나왔어요. 엄마, 이제 우리랑 같이 살자. 외롭게 혼자 있지 말고. 민수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며느리 지은이도 처음엔 웃으며 반겼어요. 어머니, 편하게 지내세요. 손주 지훈이는 그때 5살이었는데 제 손을 잡고 할머니 할머니 하며 따라다녔죠. 행복했습니다. 정말 행복했어요. 저는 매일 아침 미역국을 끓여주고 지훈이 유치원 데려다 주는 것만으로도 기뻤습니다. 이게 가족이구나, 이게 행복이구나 싶었어요. 하지만 변화는 6개월 후부터 시작됐습니다. 며느리가 슬슬 말투를 바꾸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제가 된장찌개를 끓였는데 며느리가 식탁에 앉더니 코를 찡그렸어요. 어머니, 된장 냄새가 너무 강해요. 요즘 사람들은 이렇게 안 먹어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그래, 그럼 다음엔 좀 연하게 끓일게. 제가 말했죠. 그런데 며느리는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며칠 후에는 빨래를 개면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빨래 개는 방식이 요즘 스타일이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옷이 구겨져요. 그리고 또 며칠 후에는 청소를 하는데 어머니 청소는 제가 할게요. 어머니가 하시면 구석구석 안 되더라고요. 하나하나가 작은 말이었지만 제 가슴에는 바늘처럼 꽂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말 충격적인 일이 있었어요. 2년 6개월 전쯤이었을 겁니다. 며느리가 갑자기 저를 병원에 데리고 가자고 했어요. 어머니, 요즘 깜빡깜빡 하시는 것 같아서요. 건강검진 한번 받으세요. 저는 별 생각 없이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도착한 곳이 신경과였어요. 송파구에 있는 큰 병원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의사 선생님과 먼저 상담실에 들어가더니 20분쯤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리고 나서 저를 불렀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여러 가지 질문을 했어요. 오늘이 몇 월 며칠인지, 대통령이 누구인지, 100에서 7씩 빼보라는 것들이었죠. 저는 다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옆에서 계속 끼어들었어요. 선생님, 어머니가 요즘 같은 말을 반복하세요. 그리고 약속도 자주 까먹으시고요. 저는 화가 치밀었습니다. 내가 언제 그랬어? 제가 따졌죠. 며느리는 그냥 웃으며 어머니가 모르실 뿐이에요. 라고 말했어요.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했어요. 어르신 정상이십니다. 치매 증상은 전혀 없으세요. 인지 기능도 또래보다 오히려 좋으신 편입니다. 그 순간 며느리 얼굴이 굳었어요.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했다는 걸요. 그래야 저를 요양원에 보내든 뭘 하든 할 수 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도 말이 없었어요. 하지만 제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지?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제부터 모든 걸 기록하고 녹음해야겠다고요. 다음 날부터 저는 핸드폰 녹음 기능을 켰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이 저를 어떻게 대하는지 다 기록했어요. 처음엔 큰 일은 없었습니다. 그저 며느리가 저를 무시하는 말투 정도였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2년 전쯤
며느리 친정에서 돌잔치가 있었어요. 며느리 조카 돌잔치였습니다. 온 가족이 참석했는데 저만 빠졌어요. 어머니는 집에서 쉬세요. 사람 많은 데 가시면 피곤하실 거예요. 며느리가 말했죠. 저는 항의했습니다. 나도 가족인데 왜 나만 빠져야 해? 그랬더니 아들이 며느리 편을 들었어요. 엄마가 가면 며느리 친정 쪽에서 부담스러워해. 그냥 집에 있어. 그 말에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 그날도 저 혼자 집에 남았어요. 텅 빈 거실에 앉아 TV를 보는데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손주 지훈이 생일 파티 때였어요. 1년 6개월 전이었습니다. 지훈이가 7살 생일이었어요. 며느리가 송파구에 있는 키즈카페를 대관했습니다. 초대장까지 만들어서 친구들한테 나눠줬죠. 저는 당연히 저도 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생일 파티 전날 밤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내일은 젊은 엄마들이 많이 와요. 어머니가 오시면 분위기가 좀. 그러니까 집에 계세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손주 생일인데 할머니를 빼다니요. 민수한테 물었습니다. 민수야, 나도 지훈이 생일 파티 가면 안 돼? 그랬더니 민수는 대답도 제대로 안 하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다음 날 저는 집에서 혼자 지훈이 생일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아무도 없는 식탁에 미역국을 놓고 앉아 있는데 핸드폰으로 며느리가 올린 SNS 사진이 보였어요. 지훈이가 케이크 앞에서 웃고 있고 며느리 친정 엄마가 옆에서 손주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 사진을 보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채취 이야기는 그때부터 시작됐습니다. 며느리가 친구들이 집에 놀러 온 날이었어요. 1년 3개월 전쯤이었을 겁니다. 며느리 대학 동창 3명이 와서 거실에서 수다를 떨고 있었어요. 저는 부엌에서 과일을 깎아서 내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나가자마자 며느리가 친구들한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거실 문이 반쯤 열려 있었거든요. 우리 시어머니 좀 그래. 나이 드니까 냄새가 좀 나. 그 말에 친구들이 웃었습니다. 키득키득 웃음소리가 제 귀에 또렷하게 들렸어요. 에이, 그래도 착하시잖아. 한 친구가 말했어요. 그랬더니 며느리가 대답했습니다. 착한 게 아니라 그냥 순한 거지. 아무것도 모르시니까.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과일 접시가 덜덜 떨렸어요. 저는 조용히 부엌으로 돌아와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핸드폰 녹음을 확인했어요. 다행히 다 녹음돼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며느리는 더 대놓고 저를 무시했습니다. 명절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1년 전 추석 때였습니다. 저는 당연히 민수네 가족과 함께 차례를 지낼 줄 알았어요. 그런데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올해는 호텔 뷔페에서 외식하기로 했어요. 어머니는 집에서 편하게 계세요. 호텔 뷔페요? 명절인데요? 제가 되물었죠. 며느리는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요즘은 다들 이렇게 해요. 차례 지내는 거 힘드시잖아요. 그리고는 아들, 며느리, 지훈이 셋이서 옷을 차려입고 나갔어요. 저는 홀로 남아서 냉장고에 있던 나물을 꺼내 상을 차렸습니다. 혼자 절을 하며 먼저 간 우리 남편을 떠올렸어요. 여보, 내가 이렇게 살려고 서울까지 왔을까요? 그날 밤 제 베개는 눈물로 흠뻑 젖었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지훈이한테 용돈 5만 원을 주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며느리가 제 손을 탁 쳤습니다. 손등을 치는 소리가 쨍하고 울렸어요. 어머니, 애한테 돈 주지 마세요. 벌은 나빠져요. 제가 말했죠. 손주한테 용돈 주는 게 뭐가 잘못됐어? 그랬더니 며느리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돈은 어머니가 쓰세요.
우리 애는 제가 알아서 키울게요. 그 말에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리고 며느리가 한마디 더 했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하면요. 어머니가 국수집 하셨잖아요. 그 돈으로 뭘 하시겠어요?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꺼도 돼요. 저는 그 순간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히는 게 느껴졌죠. 며느리의 SNS는 또 얼마나 화려했는지 모릅니다. 저는 가끔 며느리 SNS를 몰래 봤어요. 거기엔 행복한 가족 사진들 뿐이었습니다. 남편과 데이트하는 사진, 지훈이랑 놀이공원 간 사진, 명품 가방 산 인증 사진. 댓글에는 부러워요. 완벽한 가족이네요. 라는 말들이 가득했죠. 하지만 그 사진 어디에도 저는 없었습니다. 마치 저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요. 10개월 전쯤엔 더 심한 일이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회사 승진을 했어요. 대리에서 과장으로 올라갔죠. 그날 저녁 아들이 샴페인을 사왔습니다. 우리 와이프 승진 축하해. 민수가 신나서 말했어요. 며느리도 기분이 좋은지 웃고 있었죠. 저도 축하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샴페인 잔을 3개만 꺼냈어요. 아들, 며느리, 지훈이 것. 제 것은 없었습니다. 저는 물었어요. 나는? 그랬더니 며느리가 대답했습니다. 어머니는 술 안 드시잖아요. 그냥 주스 드세요. 저는 술을 안 마시는 게 아니라 요즘 건강 때문에 줄이고 있었을 뿐이었어요. 하지만 며느리는 제가 축하 자리에 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어요. 거실에서 들리는 웃음소리가 귀를 찔렀습니다. 샴페인 병이 펑하고 터지는 소리, 잔을 부딪히는 쨍그랑 소리, 그 모든 소리가 저를 배제한 축하 파티였어요. 6개월 전에는 홍성에 있던 제 국수집이 완전히 문을 닫았습니다. 세입자한테 빌려줬었는데 장사가 안 돼서 나간다고 하더군요. 저는 아들한테 말했어요. 민수야, 홍성 가게 문 닫았어. 어떻게 할까? 그랬더니 민수가 짜증을 냈습니다. 엄마, 그건 엄마가 알아서 해야지. 나한테 왜 물어봐? 나 회사 일도 바쁜데.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며느리도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홍성까지 왔다 갔다 하기도 힘드시잖아요. 그냥 파세요. 얼마 안 되겠지만요. 얼마 안 된다는 말에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며느리는 제가 가난한 국수집 주인이라고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 모든 시간 동안 저는 홍성에 있는 금고를 떠올렸습니다. 그 금고 안에는 강남 빌딩 3채와 오피스텔 2개 동의 등기권리증이 들어 있었어요. 제 통장에는 현금 120억 원이 넘게 들어 있었죠. 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며느리와 아들이 얼마나 더 저를 무시하는지 지켜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녹음을 했어요. 며느리가 저를 욕하는 말, 아들이 저를 무시하는 태도 다 녹음했습니다. 3년 동안 모은 녹음 파일이 핸드폰에 100개가 넘었어요. 그리고 오늘 아침 여행 가방 앞에서 배제당하는 순간이 왔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쌓인 모욕과 무시가 현관 한마디로 폭발했어요. 냉장고나 정리하라는 며느리의 말이 마지막 방아쇠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이제 정말 시작할 때가 온 겁니다. 여행 당일 오후 2시, 저는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법무법인 정도 회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유리로 된 넓은 회의실이었어요. 창밖으로 강남대로의 높은 빌딩들이 보였죠. 제 앞에는 친구 한미정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미정은 20년 넘게 부동산 등기와 계약 업무를 해온 전문가예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부터 저희 건물 관리를 도와줬죠. 순자야, 드디어 시작하는 거지?
미정이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이제 됐어.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제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미정이가 큰 서류 가방을 열었어요. 가방 지퍼 소리가 지익하고 회의실에 울렸습니다. 그 안에서 두꺼운 파일철 3개가 나왔어요. 파일철마다 라벨이 붙어 있었습니다. 강남대로 빌딩 3개의 위치와 주소, 그리고 또 다른 파일 2개에는 역삼 오피스텔 1차, 역삼 오피스텔 2차라고 적혀 있었죠. 미정이가 첫 번째 파일을 펼쳤습니다. 서류 넘기는 바스락 소리가 들렸어요. 이게 빌딩 등기부등본이야. 소유주 박순자.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미정이가 서류를 하나씩 꺼내며 설명했어요. 빌딩 하나는 지상 8층 건물이고 현재 시세가 120억 원이야. 1층부터 8층까지 전부 임대 중이고 월 임대료 합계가 1억 8천만 원이야. 다른 빌딩은 지상 10층이고 시세 120억 원, 월 임대료 1억 7천만 원. 마지막 빌딩은 지상 7층에 시세 110억 원, 월 임대료 1억 5천만 원. 저는 미정이가 읽어주는 숫자들을 들으며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오피스텔은 어때? 제가 물었죠. 미정이가 다음 파일을 펼쳤어요. 1차는 40세대고 시세 35억 원, 2차는 38세대에 시세 35억 원, 합치면 70억 원이야. 임대료는 월 5천만 원 정도 들어오고 저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딸깍딸깍 버튼 소리가 났어요. 총 540억 원입니다. 미정이가 작은 열쇠를 꺼냈습니다. 이거 기억나지? 순자야. 저는 그 열쇠를 봤어요. 홍성은행 금고 열쇠였습니다. 그 금고 안에는 모든 등기권리증 원본이 들어 있었어요. 기억하지? 제가 대답했죠. 미정이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노트북 부팅 소리가 삐하고 울렸어요. 화면에는 엑셀 파일이 떴습니다. 임대차 계약 현황이라는 제목이었죠. 미정이가 마우스를 클릭하며 말했습니다. 여기 봐, 첫 번째 빌딩 3층에 입주한 회사가 뭔지 알아? 제가 화면을 자세히 봤어요. 거기에는 대한토목건설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뭔데? 제가 물었죠. 미정이가 빙그레 웃었어요. 민수 회사야. 내 아들이 다니는 회사. 제 심장이 쿵 하고 뛰었습니다. 뭐라고? 민수 회사가 내 건물에 있다고? 미정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민수는 모르지. 자기가 일하는 건물 주인이 엄마인 줄. 계약은 5년 전에 했고 올해 12월에 재계약이야. 건물은 법인 명의로 돼 있어서 민수는 건물주가 누군지 몰라.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럼 재계약 조건을 바꿀 수 있다는 거네? 미정이가 서류를 한 장 더 꺼냈어요. 당연하지. 임대료 인상하거나 아예 계약 안 해줄 수도 있어. 내가 건물주니까. 저는 그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종이가 손에 닿는 느낌이 묵직했어요. 미정이가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순자야, 내가 사는 잠실 아파트 있잖아. 그것도 내 명의야. 등기부등본 여기 있어. 저는 잠실 아파트 등기부등본을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적혀 있었어요. 소유자 박순자. 12년 전 제가 그 아파트를 샀습니다. 당시 시세 8억 원짜리였는데 제 현금으로 샀어요. 민수가 결혼하면서 살 집이 필요하다고 해서 제 명의로 사준 거였죠. 민수한테는 결혼 선물이고 나중에 증여해 줄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민수는 자기 집인 줄 알고 살고 있었어요. 언젠가 엄마가 증여해 줄 집이니까요. 하지만 아직 증여는 안 했습니다. 등기는 여전히 제 명의였죠. 미정이가 말했습니다. 민수는 지금 그 집을 담보로 3억 5천만 원 대출을 받았어.
내 동에 받아서 받은 거지. 대출 만기가 내년 3월이고 연장 동의가 필요한데 내가 소유주니까 내 동의 없이는 연장이 안 돼.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럼 내가 동의 안 하면? 미정이가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민수는 3억 5천만 원을 일시불로 갚아야 해. 못 갚으면 집을 빼앗기는 거지. 미정이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건 며느리 지은이 회사 조사 자료야. 제가 눈을 크게 떴어요. 며느리 회사까지 조사했어? 미정이가 고개를 끄덕였죠. 당연하지. 지은이가 다니는 회사가 외국계 컨설팅 회사잖아. 거기 감사팀한테 내부 제보 자료를 넣으면 어떻게 될까? 저는 서류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는 며느리의 출장비 부풀리기, 허위 보고서 작성, 접대비 횡령 의혹 등이 적혀 있었어요. 미정이가 말했습니다. 이 자료는 익명으로 감사팀에 제보할 수 있어. 그럼 지은이는 감사를 받게 되고 최소한 승진은 물 건너가지. 심하면 징계야. 제 손이 서류를 꽉 쥐었습니다. 종이가 구겨지는 소리가 작게 났어요. 미정이가 마지막 파일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유언장. 저는 그 서류를 봤어요. 5년 전 남편이 죽은 직후 작성한 유언장이었습니다. 거기에는 모든 재산을 아들 민수에게 상속한다고 적혀 있었죠. 하지만 미정이가 빨간 펜으로 줄을 그으며 말했습니다. 이거 다시 쓸 거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민수한테 한 푼도 안 줄 거야. 미정이가 새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럼 이렇게 바꾸자. 손주 지훈이 명의로 신탁 설정하고 지훈이가 성인 될 때까지 신탁 관리인이 관리하는 거야. 민수랑 지은이는 손도 못 대게. 저는 그 서류를 찬찬히 읽었습니다. 완벽했어요. 지훈이만은 지켜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정이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말했어요. 순자야, 너 정말 대단해. 42년 동안 이렇게 모았잖아.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대단한 게 아니야. 그냥 악착같이 산 거지. 새벽에 일어나 국수 반죽하고 밤늦게까지 설거지하고 그렇게 모은 돈이야. 미정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이제 그 돈으로 내 존엄을 되찾는 거야. 복수가 아니라 존엄 회복이야. 저는 미정 손을 꽉 잡았습니다. 고마워, 미정아. 내가 없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미정이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우리 40년 친구잖아. 당연한 거지. 미정이가 달력을 펼쳤습니다. 그럼 일정 짜자. 민수네 가족 제주도 여행이 5박 6일이지? 돌아오는 게 언제야? 제가 계산했어요. 6일 후에요. 미정이가 달력에 표시하며 말했습니다. 좋아. 그럼 돌아온 다음 날부터 시작하자. 첫째, 며느리 회사 감사팀 제보. 둘째, 민수 회사 임대료 인상 통보. 셋째, 아파트 대출 연장 거부. 넷째, 퇴거 통보. 저는 미정이가 적는 걸 지켜봤습니다. 펜 끝이 종이 위를 사각사각 긋는 소리가 들렸어요. 마지막으로 유언장 변경하고 집 매각 준비. 이 순서로 가면 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 시작하자. 미정이가 서류를 다시 가방에 넣으며 물었어요. 순자야, 후회 안 해?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강남대로의 차들이 쌩쌩 지나가고 있었어요. 후회는 무슨. 3년 동안 참았잖아. 이제 더 이상 못 참아. 며느리가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알아? 냄새 난다고 했어. 친구들 앞에서. 그리고 민수는 여행에서 나를 빼버렸어. 냉장고나 정리하라고.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정이가 제 어깨를 토닥였어요. 알아, 순자야. 그래서 이제 끝내는 거잖아.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일어서며 말했어요. 고마워, 미정아.
이제 진짜 시작이야. 회의실 문을 나서는데 미정이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순자야, 너는 피해자가 아니야. 너는 설계자야. 이제 복수는 감정이 아니라 구조의 전쟁이야. 저는 그 말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맞아요. 저는 더 이상 불쌍한 시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540억 원 자산을 가진 건물주였고 아들 부부의 인생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데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낡은 카디건을 입고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달라져 있었어요. 이제 정말 시작입니다. 그렇게 6일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들 가족이 제주도 여행에서 돌아온 날이었어요. 저녁 7시쯤 현관문이 덜컥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죠. 다녀왔습니다.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밝고 신나 있었습니다. 할머니, 손주 지훈이가 달려와 제 품에 안겼어요.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저는 지훈이를 꽉 안아줬습니다. 할머니도 보고 싶었어. 잘 놀다 왔어? 제가 물었죠. 지훈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바다에서 수영하고 맛있는 거 많이 먹었어요. 저는 지훈이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잘 됐네. 아들 민수가 여행 가방을 끌고 들어왔어요. 엄마, 집 잘 지켰어? 냉장고 정리했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다 했어. 민수는 대답도 제대로 안 하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며느리는 주방으로 가서 냉장고를 열어봤습니다. 어머니, 김치가 그대로네요. 정리 안 하셨어요?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아직 안 상했던데? 며느리가 혀를 차며 말했어요. 에휴, 됐어요. 제가 할게요. 그리고는 쓰레기 봉투를 꺼내 김치통을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참았습니다. 이제 곧 시작될 테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강남구 역삼동 법무법인으로 향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오늘부터 진짜 시작이구나. 법무법인에 도착하니 미정이가 이미 와 있었습니다. 순자야, 왔어? 준비 다 됐어. 미정이가 말했어요. 저는 회의실 의자에 앉았습니다. 미정이가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두둑한 서류철이 탁 하고 책상에 놓이는 소리가 났습니다. 첫 번째 서류는 며느리 회사 감사팀 제보 자료였습니다. 미정이가 설명했어요. 이거 오늘 오후에 익명으로 이메일 보낼 거야. 지은이 출장비 허위 청구 내역, 접대비 부풀리기, 보고서 조작 의혹. 다 증거 있어. 저는 서류를 넘겼습니다. 종이 넘기는 바스락 소리가 들렸어요. 증거가 이렇게 많아? 제가 물었죠. 미정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은이가 SNS에 올린 해외 출장 사진들이랑 회사 출장 기록 대조해봤어. 날짜가 안 맞는 게 3건이야. 개인 여행을 출장비로 처리한 거지. 그리고 접대비도 문제야. 실제로는 친구들이랑 먹은 건데 거래처 접대라고 허위 보고했어.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속였을까? 미정이가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딸깍딸깍 소리가 났습니다. 대충 계산해도 2천만 원은 넘어. 회사 입장에선 횡령이지. 두 번째 서류는 민수회사 건물 임대료 인상 통보서였습니다. 미정이가 펜으로 가리키며 말했어요. 현재 월 임대료가 1,200만 원이야. 이걸 1,800만 원으로 올리는 거야. 50% 인상. 제 눈이 커졌습니다. 50%나? 그럼 민수회사가 감당할 수 있을까? 미정이가 어깨를 으쓱했어요. 그건 민수회사 문제지. 계약 만료됐으니까 재계약 조건은 건물주 마음이야.
싫으면 나가면 되고. 저는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거기에는 12월 1일부로 계약 만료, 재계약 희망 시 신규 조건 적용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민수는 이걸 알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미정이가 말했습니다. 당황하겠지. 그리고 건물주가 누군지 알아보려고 할 거야. 하지만 법인 명의로 돼 있으니까 내가 주인인 줄은 모를 거야. 아직은. 세 번째 서류는 아파트 대출 연장 거부 통지서였습니다. 저는 그 서류를 펼쳤어요. 미정이가 설명했습니다. 민수 대출 만기가 내년 3월 15일이야. 은행에서 연장 신청을 받는데 내가 소유주니까 내 동의가 필요해. 이 서류는 내가 동의 안 한다는 거야. 저는 서류를 읽었습니다. 대출 잔액 3억 5천만 원, 연장 불가, 만기일까지 전액 상환 요구. 글자 하나하나가 눈에 박혔어요. 민수가 3억 5천만 원을 어떻게 구하지? 제가 물었습니다. 미정이가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그건 민수가 알아서 해야지. 자기 빚이잖아. 못 구하면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거고.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하지만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네 번째 서류는 퇴거 통보서였습니다. 미정이가 말했어요. 이건 제일 마지막에 쓸 거야. 집 소유주가 너니까 너는 언제든지 퇴거 요구할 수 있어. 법적으로 3개월 전에 통보하면 돼. 저는 서류를 받습니다. 거기에는 퇴거 요구 사유, 퇴거 기한, 법적 근거가 빽빽하게 적혀 있었어요. 이걸 민수한테 주면? 제가 물었죠. 미정이가 대답했습니다. 민수는 충격받겠지. 증여받을 집인 줄 알았는데 아직 내 명의였다는 걸 알게 되니까. 그리고 나가야 한다는 걸 알게 되면 공황 상태가 될 거야. 저는 서류를 내려놨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미정이가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 유언장 변경 서류야. 저는 새 유언장을 펼쳤어요.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모든 재산을 손자 박지훈 명의 신탁으로 설정함. 신탁 관리인은 한미정. 박지훈이 만 30세가 될 때까지 신탁 관리인이 정권 행사. 박민수와 김지은은 상속에서 제외함. 저는 그 문장을 여러 번 읽었습니다. 민수를 완전히 배제하는 거였어요. 미정이가 말했습니다. 순자야, 이게 맞아. 민수는 너를 엄마로 대접 안 했잖아. 그럼 너도 민수를 아들로 대할 필요 없어. 대신 지훈이는 지켜야지. 지훈이는 착한 아이잖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지훈이는 지켜야 해. 미정이가 펜을 꺼내 건넸어요. 여기 서명해. 저는 펜을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꾹 눌러 서명했어요. 박순자. 제 이름이 또박또박 적혔습니다. 잉크가 마르는 동안 저는 눈을 감았어요. 남편이 떠올랐습니다. 여보, 내가 잘하는 거 맞죠? 민수가 저를 이렇게 대하는데 제가 참아야 할까요?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뭐라고 했을까요? 아마도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순자야, 내 인생이야. 내가 결정해. 저는 눈을 떴습니다. 미정이가 서류를 봉투에 넣으며 말했어요. 이제 공증만 받으면 끝이야. 내일 공증 사무소 가자. 저는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집 매각 서류였어요. 미정이가 그걸 보더니 놀라며 물었습니다. 순자야, 진짜 집까지 팔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다 정리할 거야. 그리고 나는 여행 갈 거야. 혼자. 미정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어디로 갈 건데?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유럽으로 갈 거야. 프랑스 파리, 이탈리아, 로마, 그리고 영국 런던까지. 남편이랑 가려고 했던 곳들이었거든. 미정이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순자야, 넌 정말 강해. 저는 쓸쓸하게 웃었어요. 강한 게 아니야. 그냥 더 이상 약하게 살고 싶지 않은 거야. 미정이가 달력을 다시 펼쳤습니다. 그럼 일정대로 가자. 오늘 오후 3시에 지은이 회사 감사팀한테 제보 이메일 보낼게. 내일은 민수 회사한테 임대료 인상 통보. 모레는 은행에 대출 연장 거부 통지. 그리고 일주일 후에 퇴거 통보. 저는 메모하며 들었습니다. 펜 끝이 종이를 긋는 사각사각 소리가 났어요. 알겠어. 시작하자. 제가 말했습니다. 미정이가 웃으며 말했어요. 순자야, 이제 복수가 아니야. 이건 내 인생 되찾기야. 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저는 제 인생을 되찾는 거예요. 법무법인을 나서는데 하늘이 맑았습니다. 11월 초순에 쌀쌀한 바람이 불었어요. 저는 코트깃을 세우고 걸었습니다.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이제 곧 모든 게 시작될 겁니다. 며느리는 회사에서 감사를 받게 될 거고, 민수는 임대료 인상 통보를 받게 될 거예요. 그리고 대출 연장이 거부되면 3억 5천만 원을 구해야 하는 공포를 느끼겠죠. 저는 핸드폰을 꺼내 여행사 번호를 찾았습니다. 유럽 여행 상품을 알아봐야겠어요. 이제 저의 인생 2막이 시작되니까요. 공항으로 떠날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그날 저녁 현관문이 평소보다 조용히 열렸어요. 쾅 하고 닫히는 소리 대신 스르륵 미끄러지듯 닫히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죠. 며느리 지은이가 들어왔는데 얼굴이 창백했어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평소에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화장을 고치던 며느리가 가방을 그냥 소파에 던져놨어요. 가방이 쿵 하고 소파에 떨어지는 소리가 거실에 울렸습니다. 어머니, 저 방에 좀 있을게요. 며느리가 힘없이 말했어요.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응, 그래. 며느리는 비틀거리며 방으로 들어갔어요. 방문이 닫히는 소리가 딸깍 하고 났습니다. 저는 TV 볼륨을 줄였어요. 귀를 기울이니 방 안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주먹을 쥐었다 폈다 했어요. 시작됐구나. 1시간쯤 지났을 때 아들 민수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이 벌컥 열리더니 민수가 황급히 들어왔어요.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습니다. 엄마, 지은이 어디 있어? 민수가 급하게 물었죠. 방에 있어. 제가 대답했습니다. 민수는 대답도 듣지 않고 방으로 달려갔어요. 쿵쿵 발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방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여보, 무슨 일이야? 회사에서 무슨 일 있었어? 민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가 흐느끼는 소리가 커졌어요. 감사팀에서 나를 불렀어. 출장비랑 접대비 문제로. 누가 제보를 했대. 며느리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보? 누가 왜? 민수가 당황한 듯 물었죠. 모르겠어. 익명이래. 근데 증거가 다 있대. 내 SNS 사진이랑 출장 날짜가 안 맞는다고. 며느리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그 소리를 들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얼마나 심각해? 민수가 물었어요. 심각해. 정말 심각해. 과장 승진은 물 건너갔어. 최악의 경우 징계받을 수도 있대. 며느리 목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그리고는 와락 울음을 터뜨렸어요. 엉엉 우는 소리가 방 밖까지 들렸습니다. 저는 TV를 껐어요. 정적 속에서 며느리의 울음소리만 들렸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저는 차분히 물을 마셨어요. 컵을 내려놓는 소리가 탁 하고 났습니다. 그날 밤 식탁은 조용했습니다.
며느리는 밥을 거의 먹지 않았어요. 젓가락을 들었다가 내려놓기를 반복했죠. 민수도 말이 없었습니다. 지훈이만 할머니, 엄마가 왜 울어요? 하고 물었어요. 저는 지훈이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좀 피곤하신가 봐. 지훈아, 밥 많이 먹어. 지훈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밥을 먹었어요. 며느리는 지훈이를 보더니 눈물을 닦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수가 먼저 출근했어요. 현관에서 구두 신는 소리가 바쁘게 들렸습니다. 그런데 출근하고 1시간쯤 지났을 때 민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며느리가 핸드폰을 받았어요. 여보, 뭔데? 며느리 목소리가 거실까지 들렸습니다. 뭐, 임대료가 얼마라고? 며느리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50% 인상? 그게 무슨 소리야?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접시 씻는 물소리를 작게 줄였어요. 건물주가 재계약 조건을 바꿨대. 월 1,200만 원에서 1,800만 원으로. 안 그러면 나가라고. 며느리가 전화기에 대고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회사에서 어떻게 감당해? 며느리가 다급하게 물었죠. 모르겠어. 임원들이 난리야. 건물주가 누군지 알아보고 있어. 민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며느리는 전화를 끊고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쿵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설거지를 마치고 행주로 손을 닦았습니다. 며느리한테 다가가 물었어요. 무슨 일이야? 며느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충혈돼 있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며느리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손은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죠. 저는 그냥 주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냉장고 문을 여는 척하며 작게 웃음이 나왔어요. 시작됐어요. 정말 시작됐습니다. 그날 오후 며느리한테 또 전화가 왔습니다. 회사에서 걸려온 전화였어요. 며느리가 핸드폰을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여보세요? 며느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받았어요. 네, 김지은 과장입니다. 며느리는 전화를 들으며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요. 네, 꼭 가겠습니다. 며느리가 전화를 끊었어요. 핸드폰을 쥔 손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감사팀에서 내일 또 오래요. 정식 인터뷰래요. 며느리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습니다. 저는 거실 구석에 앉아 그 모습을 봤어요. 며느리는 소파에 앉아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어깨가 들썩들썩 떨렸어요. 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3년 전 며느리가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병원에 데려갔던 게 떠올랐어요. 그때 며느리는 의사 선생님 앞에서 제 정신을 의심하는 말들을 쏟아냈었죠. 지금 며느리가 앉아있는 그 소파에서 며느리는 친구들한테 제 냄새가 난다고 말했었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이제 시작일 뿐이야. 저녁 때 민수가 돌아왔습니다. 얼굴이 잔뜩 굳어 있었어요. 가방을 던지듯 놓더니 넥타이를 풀었습니다. 지직 넥타이 푸는 소리가 거칠었어요. 엄마, 오늘 회사에서 큰일 났어. 민수가 말했습니다. 무슨 일인데? 제가 물었죠. 건물 임대료가 갑자기 50%나 올랐어. 회사에서 건물주 만나려고 했는데 법인 명의로 돼 있어서 누군지 모르겠대. 민수가 소파에 털썩 앉으며 말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모르겠어. 회사에서 다른 건물 알아보고 있어. 근데 이사 비용도 만만치 않고. 민수가 한숨을 쉬었어요. 휴하는 소리가 길게 이어졌습니다. 며느리가 방에서 나왔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여보, 나 내일 감사팀 인터뷰 있어.
며느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민수가 며느리를 봤어요. 괜찮아? 걱정되는 목소리였습니다. 며느리가 고개를 저었어요. 안 괜찮아. 전혀 안 괜찮아. 승진은 이미 물 건너갔고 징계받을 수도 있어. 며느리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민수가 며느리를 안아줬어요. 둘은 거실 한가운데서 껴안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가슴 한편이 아팠지만 동시에 시원했습니다. 그날 밤 며느리 방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잠을 자려고 누워 있었는데 방 너머로 며느리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며느리가 울면서 말했어요. 진짜 억울해.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해. 나만 걸린 거야. 며느리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민수가 진정시키는 소리가 들렸어요. 알아. 진정해. 우리 어떻게든 해결하자. 민수 목소리도 지쳐 있었습니다. 저는 이불을 머리까지 덮었어요. 하지만 소리는 계속 들렸습니다. 며느리가 흐느끼는 소리, 민수가 한숨 쉬는 소리.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남편이 떠올랐어요. 여보, 제가 너무 잔인한 걸까요? 하지만 저는 3년 동안 참았어요. 며느리가 저를 치매 환자 만들려고 했고, 냄새 난다고 놀렸고, 여행에서 배제했잖아요. 저는 이불 속에서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에요. 다음 날 오전 며느리가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평소와 달리 화장을 진하게 했어요. 거울 앞에서 파운데이션을 바르는 손이 떨렸습니다. 립스틱을 바르다가 손이 미끄러져 잘못 칠했어요. 휴지로 닦는 소리가 거칠었습니다. 며느리는 옷장에서 정장을 꺼냈어요. 평소 입던 화려한 옷이 아니라 검은색 정장이었습니다. 어머니, 다녀올게요. 며느리가 힘없이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응, 다녀와. 며느리는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문 닫히는 소리가 쿵 하고 무겁게 울렸어요. 점심때쯤 민수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나 오늘 늦을 것 같아. 회사에서 건물 문제로 회의가 길어져. 민수 목소리가 지쳐 있었어요. 알았어. 제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11월 중순의 하늘은 잔뜩 흐려 있었습니다. 비가 올 것 같았어요. 며느리는 지금쯤 감사팀 앞에 앉아 있겠죠. SNS에 올린 화려한 사진들이 거짓말이었다는 걸 밝혀야 하는 시간. 저는 핸드폰을 꺼내 미정이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미정아, 고마워. 잘 되고 있어. 문자 전송 소리가 슝 하고 났습니다. 저녁 7시가 넘어서 며느리가 돌아왔어요. 얼굴이 완전히 망가져 있었습니다. 화장이 번졌고 눈은 퉁퉁 부어 있었어요. 며느리는 말없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쿵 하고 방문이 닫혔어요. 1시간쯤 후 민수가 집에 왔습니다. 민수도 얼굴이 어두웠어요. 둘은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혼자 저녁을 먹었어요. 젓가락으로 밥을 뜨는 소리만 조용히 울렸습니다. 지훈이는 친구 집에서 자기로 했다고 아침에 말했었죠. 밤 10시쯤 며느리 방에서 다시 소리가 들렸습니다. 2주 정직이래. 그리고 과장 승진 취소. 며느리 목소리가 떨렸어요. 뭐? 2주 정직? 민수가 놀라 물었습니다. 응. 횡령까지는 아니지만 부당 이득이래. 회사에 2천만 원 변상해야 할 수도 있대. 며느리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2천만 원? 우리 어디서 구해? 민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 며느리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저는 제 방 침대에 누워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하지만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저는 3년 동안 당했던 일들을 떠올렸어요. 병원에서 치매 환자 취급받던 일, 돌잔치에 혼자 빠졌던 일, 손주 생일 파티에 못 갔던 일, 며느리 친구들 앞에서 냄새 난다고 조롱당한 일, 그리고 여행에서 배제당한 일.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저는 참았어요. 이제 시작일 뿐이니까요. 앞으로 더 큰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2주 정직을 받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집안 분위기는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며느리는 매일 방에만 박혀 있었고 민수는 출근했다가 늦게 들어왔습니다. 그날 오후 민수한테 전화가 왔어요. 저는 마침 거실에 있었는데 민수 목소리가 핸드폰 너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지금 집에 있어? 엄마, 나 지금 급한 일이 생겼어. 집에 갈게. 민수가 다급하게 말했어요. 무슨 일인데? 제가 물었지만 민수는 대답하지 않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뚜뚜뚜 신호음만 울렸어요. 30분쯤 지나서 현관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민수가 숨을 헐떡이며 들어왔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엄마, 은행에서 연락 왔어. 민수가 급하게 말했어요. 대출 연장이 안 된대. 무슨 소리야? 제가 물었죠. 집 담보 대출 말이야. 내년 3월에 만기잖아. 그걸 연장하려고 했는데 집주인 동의가 필요하대. 근데 집주인이 동의 안 했대. 민수가 숨을 몰아쉬며 말했습니다. 저는 눈을 크게 떴어요. 집주인? 무슨 소리야? 이 집은 나중에 내 이름으로 넘어올 집 아니야? 민수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종이 넘기는 바스락 소리가 거실에 울렸어요. 엄마, 이 집 등기부등본 봤더니 소유주가 엄마야. 박순자, 엄마 이름으로 돼 있어. 아직 증여 안 된 거야? 민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거기에는 분명히 적혀 있었습니다. 소유자 박순자, 등기일자 12년 전.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민수를 쳐다봤습니다. 응, 아직 안 했어. 제가 차분하게 말했죠. 뭐, 아직 안 했어? 그럼 나는 뭐야? 민수가 소리쳤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너는 그냥 살고 있는 거지. 나는 내가 결혼할 때 이 집을 사줬어. 내 돈으로. 나중에 증여해 줄 생각이었지. 하지만 아직 안 했어. 그러니까 이 집은 아직 내 거야. 제가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민수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어요. 입이 떡 벌어진 채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럼 내가 12년 동안 낸 대출금은 뭐야? 민수가 다시 물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건 내가 이 집에 살기 위해 낸 비용 같은 거지. 나는 내가 대출금 낼 수 있을 만큼만 빌려준 거고. 제가 말했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흔들었어요. 믿을 수가 없어. 나는 언젠가 이 집이 내 이름으로 넘어올 줄 알았어. 그런데 아직 엄마 명의였구나. 민수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쿵 소리가 났어요. 은행에서 뭐래? 제가 물었습니다. 대출 연장이 안 된대. 소유주인 엄마가 동의 안 했대. 그래서 만기일인 내년 3월 15일까지 3억 5천만 원을 전부 갚아야 해. 못 갚으면 집이 경매로 넘어간대.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3억 5천만 원? 내가 어디서 그 돈을 구해? 민수가 머리를 감싸쥐었어요. 그때 며느리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며느리가 물었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민수가 며느리를 봤어요. 여보, 큰일 났어. 이 집이 아직 엄마 명의래. 증여가 안 됐대. 그리고 대출 연장이 안 돼. 3억 5천만 원을 4개월 안에 갚아야 해.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며느리는 그 자리에서 비틀거렸어요. 벽을 잡고 겨우 중심을 잡았습니다.
뭐라고요? 이 집이 아직 어머니 명의요? 며느리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응, 12년 전에 내가 산 거야. 민수 결혼 선물로. 나중에 증여해줄 생각이었는데 아직 안 했어. 제가 말했습니다. 며느리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럼 우리는 12년 동안 증여 기다리며 살았던 거예요? 며느리가 다시 물었습니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 제가 대답했죠. 며느리는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슬그머니 주저앉더니 바닥에 털썩 앉았어요. 쿵소리가 울렸습니다. 3억 5천만 원을 어떻게 구해요? 며느리가 민수를 봤어요. 모르겠어. 우리 예금 통장에 얼마 있어? 민수가 물었습니다. 며느리는 핸드폰을 꺼내 은행 앱을 열었어요. 딸깍 버튼 누르는 소리가 났습니다. 5천만 원이요. 적금까지 합쳐도 7천만 원. 며느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7천만 원? 그럼 2억 8천만 원이 부족한데? 민수가 소리쳤습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떨구었어요. 어깨가 들썩들썩 떨렸습니다. 울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가슴 한편이 아팠지만 저는 참았어요. 그리고 며느리, 너 카드 빚은 얼마나 돼? 제가 물었습니다. 며느리가 고개를 번쩍 들었어요. 눈이 커졌습니다. 카드 빚이요? 며느리가 더듬거렸어요. 응. 너 명품 가방 사고 해외여행 가고 SNS에 화려하게 올리느라 카드 많이 썼잖아. 제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며느리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건 어떻게 아세요? 며느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죠. 나도 다 알아. 너 카드 빚이 5천만 원 넘는 거. 제가 말했습니다. 며느리는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턱이 덜덜 떨렸습니다. 5천만 원? 여보, 그게 무슨 소리야? 민수가 며느리를 봤어요. 며느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요.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됐어요. 명품 가방 할부로 사고 친구들이랑 밥 먹으면서 제 카드로 계산하고 SNS에 올리려고. 며느리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민수는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그럼 우리 빚이 총 4억 원이 넘는다는 거잖아. 민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제 방으로 가서 서류 봉투를 하나 가져왔어요. 거실로 돌아와 민수 앞에 놓았습니다. 탁 소리가 났어요. 이게 뭐예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퇴거 통보서야. 제가 대답했죠. 민수는 봉투를 열었어요. 지직 소리가 났습니다. 서류를 꺼내 읽기 시작했어요. 퇴거 통보. 3개월 안에 나가라고. 민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응. 이 집은 내 거니까 너희한테 나가라고 할 수 있어. 법적으로 3개월 전에 통보하면 되거든. 제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벌떡 일어났어요. 어머니, 이게 무슨 짓이에요? 며느리가 소리쳤습니다. 목소리가 날카로웠어요. 무슨 짓이냐고? 너희가 나한테 한 짓보다는 나은 것 같은데? 제가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며느리는 말문이 막혔어요. 입을 벙긋거렸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민수가 서류를 보며 말했어요. 엄마, 우리가 뭘 잘못했어? 왜 이러는 거야? 민수 목소리가 간절했습니다. 뭘 잘못했냐고? 너희는 나를 사람 취급 안 했어. 며느리는 나를 치매 환자 만들려고 병원에 데려갔고 냄새 난다고 친구들 앞에서 조롱했어. 너는 나를 여행에서 배제하고 냉장고나 정리하라고 했지. 나는 너희한테 가사도우미였어.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며느리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며느리가 울면서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늦었어. 너희는 3개월 안에 이 집에서 나가야 해. 그리고 3억 5천만 원 대출금도 갚아야 하고. 제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민수가 벌떡 일어났어요. 엄마, 우리 차라도 팔게. 그리고 명품 가방이랑 시계도 다 팔게. 그럼 돈 좀 모을 수 있어. 민수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차는 얼마짜리야? 제가 물었죠. 5천만 원이요. 민수가 대답했어요. 명품 가방들이랑 시계 다 팔면 3천만 원쯤 돼요. 며느리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그럼 합쳐봐야 8천만 원이네. 2억 원이 부족한데? 제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민수는 다시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우리 어떡해? 민수가 중얼거렸어요. 며느리는 바닥에 앉아 엉엉 울었습니다. 울음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어요. 저는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3년 전 며느리가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던 그 병원 상담실이 떠올랐어요. 그때 며느리는 의사 선생님한테 제 정신을 의심하는 말들을 쏟아냈었죠. 1년 전 추석 때 혼자 집에 남아 상을 차리던 제 모습도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여행 가방 4개만 현관에 놓여 있고 제 가방은 없던 그날 아침. 엄마,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민수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빨갛게 충혈돼 있었습니다. 용서? 너희가 나한테 용서를 구할 자격이 있어? 제가 물었습니다.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며느리는 계속 울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며느리가 울면서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늦었어. 너희는 3개월 후에 이 집을 나가.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민수가 일어섰어요. 비틀거리며 제 앞으로 왔습니다. 엄마, 제발. 지훈이 생각해서라도. 지훈이는 여기서 학교 다니잖아. 민수가 애원했어요. 지훈이? 지훈이 걱정은 하지 마. 지훈이는 내가 따로 챙길 거야. 제가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며느리가 고개를 번쩍 들었어요. 지훈이는 내 손주야. 너희가 망가뜨리게 둘 수 없어. 제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날 밤 민수 부부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저는 거실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똑똑똑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렸어요. 저는 핸드폰을 꺼내 미정이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미정아, 2단계 끝났어. 이제 마지막만 남았어. 문자 전송 소리가 슝 하고 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수가 양복을 차려입고 나왔어요. 얼굴이 헬쑥했습니다. 엄마, 나 은행 가볼게. 대출 상담 좀 받아볼게. 민수가 힘없이 말했어요. 알았어. 제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며느리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민수가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문 닫히는 소리가 쿵 하고 무겁게 울렸어요. 저녁 때 민수가 돌아왔습니다. 얼굴이 잿빛이었어요. 안 돼. 어디서도 안 빌려줘. 내 신용으로는 2억 원도 어려워. 민수가 소파에 털썩 앉으며 말했어요. 며느리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그럼 어떡해요? 며느리가 물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 민수가 머리를 감싸 쥐었어요. 저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칼로 물을 써는 소리가 도도독 울렸어요. 민수 부부의 절망스러운 대화가 귀에 들렸지만 저는 무덤덤하게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냄비에서 국물 끓는 소리가 보글보글 났어요.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습니다. 집을 팔고 저는 떠날 겁니다. 민수 부부가 어떻게 되든 이제 제 알바가 아니었어요. 3개월이 흘렀습니다. 퇴거 하루 전날이었어요.
저는 아침부터 짐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제 방에 있던 옷가지들을 여행 가방에 넣었어요. 옷을 개는 바스락 소리가 조용히 울렸습니다. 창밖으로 2월의 차가운 바람이 불었어요. 내일이면 이 집을 떠납니다. 아니, 정확히는 민수 가족이 이 집을 떠나는 거죠. 이 집은 제 거니까요. 지난 3개월 동안 민수 부부는 온갖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친척들한테 돈을 빌리려고 했고 대출 상담을 수십 번 받았어요. 차를 팔았고 며느리 명품 가방도 다 팔았습니다. 하지만 중고라서 예상보다 적게 받았어요. 차는 5천만 원이 아니라 4천만 원, 명품들은 3천만 원이 아니라 2천만 원에 팔렸죠. 예금 7천만 원 합쳐서 모은 돈은 고작 1억 3천만 원이었어요. 2억 2천만 원이 부족했습니다. 결국 민수는 어제 제게 말했어요. 엄마, 우리 내일 나갈게. 짐 다 쌌어. 민수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오후 3시쯤 인터폰 소리가 울렸습니다. 띵동. 저는 현관으로 갔어요. 인터폰 화면을 보니 민수와 며느리가 서 있었습니다. 문을 열었죠. 둘은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며느리 눈은 퉁퉁 부어 있었고 민수는 얼굴이 헬쑥했어요. 앉아. 제가 말했습니다. 둘은 소파에 앉았어요. 쿵 소리가 났습니다. 어머니. 며느리가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며느리가 고개를 숙였어요. 어깨가 들썩들썩 떨렸습니다. 저는 며느리를 쳐다봤어요.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야? 제가 물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우리 지훈이 생각해서라도. 며느리가 울면서 말했어요. 눈물이 뺨을 타고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며느리를 가만히 봤어요. 3년 전 병원 상담실이 떠올랐습니다. 며느리가 의사 선생님한테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던 그날. 1년 3개월 전 며느리가 친구들한테 제 냄새가 난다고 조롱하던 그날. 그리고 여행 가방 4개만 놓여있던 그날 아침. 용서? 너는 나한테 용서받을 자격이 있어? 제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며느리는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쿵 소리가 거실에 울렸어요. 어머니, 제발이요. 저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요. 며느리가 손을 모으며 빌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미 늦었어. 너는 3년 동안 나를 사람 취급 안 했어. 이제 와서 무슨 용서야? 제가 말했습니다. 민수가 일어났어요. 엄마, 나도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민수가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쿵 소리가 또 났어요. 엄마를 사람으로 대하지 않았어. 가사도우미처럼 대했어. 여행도 빼고. 미안해, 엄마. 정말 미안해. 민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저는 민수를 내려다봤습니다. 제 아들이 제 앞에 무릎 꿇고 울고 있었어요. 가슴 한편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감정을 눌렀어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어요. 일어나. 제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민수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빨갛게 충혈돼 있었습니다. 저는 제 방으로 가서 서류 가방을 가져왔습니다. 거실로 돌아와 책상 위에 놓았어요. 탁 소리가 울렸습니다. 가방을 열고 서류철을 꺼냈어요. 두꺼운 서류철이었습니다. 이게 뭐냐고? 제가 물었죠. 민수와 며느리는 서류를 쳐다봤어요. 뭐예요?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유언장이야. 새로 쓴 유언장. 제가 말했습니다. 서류철을 펼쳤어요. 종이 넘기는 바스락 소리가 들렸습니다. 첫 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유언장 변경.
작성일 3개월 전, 민수가 서류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어요. 모든 재산을 손자 박지훈 명의 신탁으로 설정함.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읽었습니다. 박민수와 김지은은 상속에서 제외함. 민수 목소리가 커졌어요. 엄마, 이게 무슨 소리야? 며느리도 서류를 봤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대로야. 너희는 내 재산 한 푼도 못 받아. 빌딩 3채, 오피스텔 2개 동, 현금. 다 지훈이한테 가. 지훈이가 30살 될 때까지는 신탁관리인이 관리하고. 제가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민수는 서류를 떨어뜨렸어요. 서류가 바닥에 펄럭이며 떨어졌습니다. 엄마, 그럼 우리는? 민수가 물었어요. 너희는 아무것도 못 받아. 너희가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 기억해. 나는 너희한테 투명인간이었어. 가사도우미였어. 이제 너희는 스스로 살아가. 제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며느리는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쿵 소리가 났습니다. 어머니,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며느리가 울면서 물었어요.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해. 나는 이제 떠날 거야. 제가 말했습니다. 가방에서 여권과 항공권을 꺼냈어요. 탁 소리를 내며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나도 이제 여행 좀 다녀보려고 유럽으로 3개월 동안 프랑스 파리, 이탈리아, 로마, 손흥민 축구 보러 영국까지 남편이랑 가려고 했던 곳들이야. 제가 말했어요. 민수가 여권을 받습니다. 엄마, 혼자 가는 거야? 민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응, 혼자 가. 너희랑은 이제 끝이야.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떨궜어요. 어깨가 축 처졌습니다. 며느리는 계속 울고 있었어요. 엉엉 우는 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서류에 서명했어요. 펜 끝이 종이를 긋는 사각 소리가 났습니다. 박순자. 제 이름이 또박또박 적혔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지훈이가 학교에서 돌아온 거였어요. 다녀왔습니다. 지훈이 목소리가 밝았습니다. 거실로 들어온 지훈이는 울고 있는 엄마와 아빠를 봤어요. 엄마, 아빠, 왜 울어요? 지훈이가 놀라 물었습니다. 저는 지훈이를 불렀어요. 지훈아, 이리 와봐. 지훈이가 제게 왔습니다. 저는 지훈이를 안아줬어요. 따뜻했습니다. 지훈아, 할머니가 너한테 줄 게 있어. 제가 말했어요. 뭐예요, 할머니? 지훈이가 순수하게 물었습니다. 저는 신탁 서류를 꺼냈어요. 할머니 재산이야. 내가 30살 되면 다 내 거야. 빌딩도, 오피스텔도, 돈도. 제가 말했습니다. 지훈이는 무슨 말인지 잘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어요. 할머니, 그게 뭐예요? 지훈이가 물었죠. 나중에 알게 될 거야. 지훈아, 할머니 말 잘 들어야 해. 공부 열심히 하고 착하게 살아야 해. 그럼 할머니가 내 미래를 다 준비해놨어. 제가 지훈이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지훈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할머니. 며느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지훈이한테 그렇게 많은 돈을 주시면 어떡해요? 지훈이는 아직 어린데. 며느리가 다급하게 말했어요. 그래서 신탁이야. 지훈이가 30살 될 때까지는 신탁관리인이 관리해. 너희는 손도 못 대. 그리고 지훈이 교육비는 따로 빼뒀어. 5억 원. 대학 갈 때까지 쓸 돈이야. 제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며느리는 말문이 막혔어요. 민수가 일어났습니다. 비틀거리며 벽에 기댔어요. 엄마, 정말 우리한테 한 푼도 안 주는 거야?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응, 한 푼도 안 줘. 너희는 스스로 살아가야 해. 제가 말했어요. 민수는 벽을 타고 주저앉았습니다. 쿵 소리가 울렸어요.
며느리는 바닥에 앉아 계속 울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저는 서류를 다시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일어서서 제 방으로 갔어요. 지훈아, 할머니 방에 와봐. 제가 지훈이를 불렀습니다. 지훈이가 제 방으로 왔어요. 저는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지훈아, 이거 받아. 제가 상자를 건넸어요. 지훈이가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통장이 들어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지훈이가 물었습니다. 지훈이 교육비야. 대학 갈 때까지 쓸 돈이야. 5억 원 들어 있어. 할머니 재산에서 따로 빼둔 거야. 제가 말했어요. 지훈이는 눈이 커졌습니다. 5억 원요? 지훈이가 놀라 물었어요. 응. 할머니가 지훈이 미래를 위해 준비한 거야. 엄마 아빠한테는 비밀이야. 알겠지? 제가 말했습니다. 지훈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할머니. 지훈이가 저를 꽉 안아줬습니다. 저는 지훈이를 안으며 눈물을 참았어요.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민수와 며느리는 여전히 바닥에 앉아 있었어요. 내일 나가. 짐 다 쌌지? 제가 물었습니다.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엄마. 다 쌌어. 민수 목소리가 힘없었습니다. 어디로 갈 건데? 제가 다시 물었죠. 친구 집에 잠깐 있다가 월세 알아볼 거야. 민수가 대답했어요. 월세? 돈은 어떻게 마련할 건데? 제가 물었습니다. 제 회사 월급이랑 퇴직금 중간 정산 받아서요. 그리고 지은이도 2주 정직 끝나면 회사 복귀해서 다시 일할 거예요. 민수가 말했어요. 하지만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 알아서 하렴. 제가 짧게 말했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들었어요. 엄마, 나중에라도 용서받을 수 있을까? 민수가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문을 닫으니 딸깍 소리가 났어요. 저는 침대에 앉았습니다. 남편 사진을 꺼내봤어요. 웃고 있는 남편 얼굴이 보였습니다. 여보, 내가 잘한 거죠? 민수를 이렇게 보내는 게 맞죠? 제가 사진에 대고 중얼거렸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닦지 않았어요. 그냥 흘러내리게 놔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수 가족은 짐을 쌌습니다. 현관에 여행 가방 5개가 놓여 있었어요.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지훈이가 제게 와서 안겼어요. 할머니, 보고 싶을 거예요. 지훈이가 울먹였습니다. 할머니도 보고 싶을 거야. 잘 지내야 해. 제가 지훈이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민수가 마지막으로 제게 왔습니다. 엄마, 그동안 정말 미안했어. 민수가 고개를 숙였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도 고개를 숙였어요. 어머니, 죄송했습니다. 며느리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민수 가족이 가방을 끌고 나갔어요. 가방 바퀴가 바닥을 구르는 소리가 드르륵 드르륵 울렸습니다. 지훈이가 마지막으로 돌아봤어요. 할머니, 안녕히 계세요. 지훈이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는 손을 들어 흔들어줬어요. 안녕, 지훈아. 잘 지내렴. 쾅.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빈집의 정적이 저를 감쌌어요. 저는 소파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저는 창밖을 봤어요. 2월의 차가운 하늘이 보였습니다. 이제 끝났구나. 저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미정이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이 2번 울렸습니다. 미정아, 나야. 다 끝났어. 제가 말했어요. 고생했어, 순자야. 이제 내 인생 살아.
미정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고마워, 미정아. 정말 고마워. 제가 말했어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여행 가방을 꺼냈습니다. 옷을 챙기기 시작했어요. 유럽에서 입을 옷들이었습니다. 가방을 싸면서 생각했어요. 이제 저는 자유예요. 570억 원의 자산을 가진 자유로운 여자. 오랫동안 억눌렸던 제 인생을 되찾는 거예요. 오후쯤 부동산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한 달 전에 계약한 집 잔금 날짜가 확정됐다는 연락이었어요. 다음 달 15일에 잔금 30억 원 받으시면 됩니다. 부동산 직원이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에요. 민수와 며느리는 없어요. 하지만 지훈이는 제가 지켰어요. 570억 원의 자산 중 5억 원은 지훈이 교육비로 따로 빼뒀고 나머지 565억 원 중에서 550억 원은 지훈이가 30살 되면 받을 신탁으로 설정했습니다. 지훈이는 앞으로 좋은 교육을 받을 거예요. 좋은 대학에 가고 하고 싶은 일을 할 겁니다. 그때까지 신탁 관리인이 잘 관리할 거예요. 저는 이제 제 인생을 살 겁니다. 혼자서 밤이 깊어갔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어요. 남편이 떠올랐습니다. 여보, 이제 당신한테 갈게요. 아니, 아직은 아니에요. 먼저 세상 구경 좀 하고 갈게요. 유럽도 가보고 남미도 가보고 당신이랑 못 가본 곳 다 가볼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당신한테 갈게요. 저는 작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잠이 들었어요. 3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인천공항 비즈니스 라운지에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 비행기들이 이륙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따뜻했습니다. 유럽 여행을 떠나기 전 마지막 날이었어요. 내일이면 파리로 갑니다. 3개월 동안 유럽을 여행할 겁니다. 지난달에 받은 잠실 아파트 잔금 30억 원 덕분에 이제 저는 현금만 150억 원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돈이 제게 행복을 주진 않았어요. 다만 자유를 줬을 뿐이죠. 민수 가족이 집을 나간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제 미정이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순자야, 민수네 소식 들었어? 미정이가 물었습니다. 아니, 무슨 일인데? 제가 대답했죠. 민수가 회사 그만뒀대. 임대료 때문에 회사가 다른 건물로 이사 갔는데 구조조정하면서 민수가 잘렸대. 미정이가 말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은이는 2주 정직 후 복직했는데 회사 분위기가 안 좋아서 결국 사표 냈대. 지금 구직 중이래. 미정이가 덧붙였습니다. 그래. 제가 짧게 대답했어요. 미정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수네 가족이 지금 경기도 외곽 투룸에 산대. 월세 50만 원짜리. 생활이 많이 힘들어 보이더라. 미정이가 말했어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비행기 한 대가 활주로를 달리고 있었어요. 그건 민수가 선택한 길이야. 제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훈이는 달랐어요. 지훈이는 일주일에 한 번씩 제게 전화했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어요. 지훈이 목소리가 들렸어요. 할머니도 보고 싶어? 학교는 잘 다니고 있어? 제가 물었죠. 네, 할머니. 전학 가긴 했지만 괜찮아요. 지훈이가 대답했습니다. 공부 열심히 해야 해. 할머니가 지훈이 미래 다 준비해뒀으니까. 제가 말했어요. 네, 할머니. 할머니 언제 한국 오세요? 지훈이가 물었습니다. 3개월 후에 갈게. 그때 만나자. 제가 대답했어요. 지훈이는 제가 지켜야 할 유일한 가족이었어요.
지훈이는 앞으로 좋은 교육을 받을 거예요. 좋은 대학에 가고 하고 싶은 일을 할 겁니다. 그게 제가 지훈이한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었어요. 지난주 저는 장학재단을 만들었습니다. 순자장학재단. 가난한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이에요. 10억 원으로 시작했고 매년 장학금을 지원할 겁니다. 제가 국수집하며 악착같이 모은 돈이잖아요. 그 돈으로 누군가의 미래를 만들어주고 싶었어요. 미정이가 이사로 들어왔고 전문가들이 운영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고아원에도 기부했어요. 5억 원. 가족 없이 자라는 아이들을 위해서요. 저는 가족이 있었지만 가족한테 버림받았어요. 그 아이들은 가족이 없지만 적어도 따뜻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탑승 안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파리행 비행기가 곧 출발한다는 방송이었어요. 저는 가방을 들고 일어났습니다. 게이트로 걸어가며 생각했어요. 72세에 시작하는 새 인생. 늦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제야 제대로 시작하는 것 같았습니다. 민수와 며느리는 저를 사람으로 대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제 존엄을 되찾았습니다. 돈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제가 더 이상 참지 않기로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돈은 도구일 뿐이에요. 진짜 중요한 건 스스로를 지키는 용기였습니다.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좌석에 앉아 안전벨트를 맸어요. 딸깍 소리가 났습니다. 창밖으로 한국 땅이 보였어요. 저는 작게 웃었습니다. 이제 파리에 가서 에펠탑을 볼 거예요. 로마에서 콜로세움을 걸을 거고 런던에서 템스강을 따라 산책을 하고 손흥민 선수의 축구 경기를 볼 거예요. 남편이 가고 싶어 하던 곳들이에요. 혼자지만 외롭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자유로울 겁니다. 아무도 저를 무시하지 않고 아무도 저한테 냉장고 정리하라고 하지 않을 테니까요. 그리고 3개월 후 돌아와서 지훈이를 만날 거예요. 지훈이 손잡고 공원을 걸으며 이야기해 줄 거예요. 할머니가 어떻게 존엄을 되찾았는지, 그리고 지훈이한테 말해 줄 겁니다. 지훈아,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건 돈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지키는 거라고. 아무리 가족이라도 너를 함부로 대하게 두면 안 된다고. 비행기가 활주로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엔진 소리가 커졌어요. 그리고 이륙했습니다. 땅이 멀어졌어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구름 위로 올라가니 하늘이 맑았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남편이 떠올랐어요. 여보, 지금 가고 있어요. 당신이 가고 싶어 하던 곳으로. 조금만 기다려요. 여러분, 오늘 72세 박순자님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가족이니까 참고 살아야 한다. 나이 들면 그냥 얹혀 사는 거지. 아마 평생 이렇게 스스로를 눌러오신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는 말해줍니다. 돈보다 집보다 혈육보다 더 중요한 건 내 삶의 가치와 나를 존중하는 마음이라는 것을요. 참는 것만이 미덕이 아닙니다. 때로는 더 이상 나를 짓밟게 두지 않겠다고 서는 용기가 진짜 어른의 용기입니다. 72세에 집을 팔고 가족을 정리하고 비행기를 타는 건 절대 늦은 선택이 아닙니다. 100세 시대라면 아직도 30년이라는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남은 30년을 눈치 보며 사느냐, 아니면 박순자님처럼 나를 존중하는 인생 2막을 열 것이냐, 선택은 결국 내 몫입니다. 혹시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나도 저런 말 한번 하고 싶다. 나도 저렇게 한 번쯤은 나를 위해 살아보고 싶다. 고개 끄덕이셨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지금 어디에서 어떤 마음으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적어주신 그곳으로 건강과 행운의 기운을 가득 담아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따뜻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